오늘은 미국 시장이, 아니, 주식시장이 약간 이상합니다.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이제 온 것 같긴 한데, 미국이 워낙 강력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글로벌 트렌드는 다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이제 어제도 나스닥은 올랐는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게 이제 캔들 차트가 이게 XMP 500 지수입니다, 얘가. 그 다음에 얘가 대만 지수입니다, 대만. 그 다음에, 요게 우리나라 코스피입니다. 최근 움직임. 근데 여기 살짝 보면, 여기 검은색 있죠? 툭 떨어졌죠, 이거? 검은색? 네, 다크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보라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다음에 요게, 여기 있죠, 노란 거. 요거, 안 잡히네. 이거. 요겁니다, 요거. 이게, 어, 유럽의 스탁 소식입니다. 쭉 빠졌죠, 아래로.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 주식이고요. 상해 주식이고. 여기는 보라색 있죠, 이거. 이게 니켈입니다. 근데 니케이 지수가 보시면, 여기 살짝 들리긴 했지만, 땅은 쭉 빠졌는데, 유럽 지수는. 근데 이게 저 들리긴 했는데 그 강도는 약하죠. 그리고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게 수가 정리를 해드리면 뭐냐면 지금 AI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게 우리나라라든가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 대만 TSMC, 그다음에 여기 미국 시장, 요거들은 머리를 들고 최근에도 강력하게 안 빠지고 있는데 유럽 지수는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이 시비에서 이 주가 이렇게 쭉쭉쭉 빠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러니까 AI 쪽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 나머지 영역은 그렇게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서 AI하고 상관없는데 버티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게 이제 인도입니다. 검은색. 요게 인도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잘 버티고 있는데 그 나머지 AI하고 인도 쪽은 잘 버티고 있는데 나머지 영역들은 주식시장 움직임이 좀 이상합니다.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이게 이 채권 수익률이에요.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빠른 속도로 쭉 빠지고 있죠, 지금. 쭉 빠지고 있죠.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때 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국채는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국채가 빠진다는 거는 위험 회피 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면 채권 수익률도 오르면 아 주식 쪽에 강하게 베팅하는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주식은 오르고 있는데 채권 수익률이 빠지고 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거는 채권이든 주식이든 뭔가 억박자를 내고 있다고 보겠죠. 물론 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려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안전자산 선호도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쪽으로 매입을 하게 되니까. 그럼 채권 수익이 내려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외국 주식들이 파는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특히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유럽에 뭔 일이 터졌느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최근에. ECB에서 기준금리 내린 거 말고는 뭔가 이슈가 터질 일이 있느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약간 지금 조금은 조심스러워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유럽 시장이나 다른 시장들이 미국을 따라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에 대한 논점인데 지금 글로벌 전체 경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이 계속 이렇게 위로 머리를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AI 산업 하나 가지고 지금 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올라가는 장, 대만, 우리나라, 미국 장을 좀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노란색 차트가 S&P 500 지수고요. 그다음에 이 캔들 차트가 스탁 소식 유럽에. 그다음에 이 하늘색 이게 미국 기준금리고요. 그다음에 요거 노란색, 주황색, 네, 주황색. 요게 유럽의 기준금리거든요. 22 기준금리.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내려왔죠, 여기.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먼저 내렸고, 기준금리를. 그 다음에 유럽이 나중에 내렸죠. 그 시기에 주가는 빠졌습니다. 이거 IT 버블 때입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이죠. 여기 미국 먼저 내리고, 유럽은 한참 뒤에 내렸죠. 막 공격적으로 빠지고 있는 시기에 이때 내렸거든요. 이때 5월달 리먼 파산해서 하면서 내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주가 같이 빠졌죠. 마치 같이 움직였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유럽은 조작을 안 했어요. 계속 완화 형태로 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 중에 유럽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이게 미국은 아직 안 내렸는데 유럽이 먼저 내렸잖아요. 유럽이 내리면서 이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원래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일정 부분 올라왔잖아요. 올라온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이걸 내린다는 얘기는 통화정책을 안 한다는 얘기는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용인하고 시장에다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야, 야, 너 경기가 약간 식어가는 것 같으니까 금리를 좀 내려서 경기를 좀 떠받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액션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내리면 금리가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근데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글로벌 금리 위기에 뒤에 예전에 버냉킨 연준 의장이 연준 푸치라고 하는 액션을 만들어놔서 그게 지금 시장을 뜨겁게 만들고 있고 최근에 금리를 내린다면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니러니하고 특이한 건 금리를 올해 한 번밖에 안 내린다 그러는데 이 주가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제는 경기 지표가 좋을 때 윗방향으로 반응하겠다는 뜻인 건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주가를 이렇게 밀어 올리면 실제로 금리를 내렸을 때 큰 폭으로 떨어질 거고 지금 조정을 받는다면 금리를 내릴 때 한 번 더 반등해서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 드리긴 했었는데 여하튼 그 반응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느낌은 좀 이상합니다. 글로벌 주가가 같이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고용이 뜨겁다. 연준이 그랬죠. 고용이 뜨거우니까 아직 시장이 뜨거워서 뭐 기준 두 번 낼 필요 없고 한 번 내리고 뭐 인플레이션도 계속 언제 잡힐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고용이 뜨거운 건 맞아요. 이게 미국의 이제 산업별 고용을 보여주는 건데 이 전체 고용 수를 빼고 나서 보면 이게 이제 광업이거든요. 광업 같은 경우는 약간 줄고 있죠. 근데 숫자가 광업은 여기 보면 90만 단위, 10만 단위잖아요. 이게 건설입니다. 건설 100만 단위죠. 계속 위로 머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1000만 단위죠. 1000만 단위도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제조업. 그런데 도매하고, 제조업 줄게요. 도매 100만 단위죠. 소매 1000만 단위죠. 보면 도매하고 소매하고 최근에 소매는 쭉 올라오고 있고, 도매가 쭉 추세를 타고 올라오고 있죠. 살짝 꺾였다가 올 초에 쭉 아직도 도소매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운송이거든요. 운송이 내려오다가 다시 쭉 머리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틸리티입니다. 네, 유틸리티. 쭉 올라오고 있죠. 근데 숫자가 다 10만 단위니까. 그 다음에 이게 정보 산업이거든요. 이게 이제 빌렸다가 살짝 내려가죠. 이거 100만 단위니까 이것도 그렇게 열이 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게 금융 쪽. 금융 쪽은 늘어나지 않고 이제 옆으로 약간씩 개걸음을 치고 있죠. 이게 100만 단위죠. 요게 전문직이나 비즈니스 서비스 쪽이죠. 요것도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헬스케어. 쭉 늘어나고 있죠. 이거 1000만 단위인데 좀 큰 규모죠. 이게 레저하고 숙박. 얘도 아직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미국 고용시장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뭉뚱 거 그려서 봐보면, 어? 이게 이 파란 게 풀타임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규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합한 건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이거든요. 그다음에 요거는 똑같은데 얘는 정규직 고용, 얘는 정규직 비정규직 합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고 얘는 정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점선은 최대치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이 수축 국면 들어가잖아요. 이 수축 국면 들어갈 때 트렌드가 이게 아랫방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트렌드가. 근데 이미 이 트렌드가 빠지기 시작한 건 오래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빠지기 시작한 건. 근데 이게 트렌드가 요거 전월 대비 증감률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요거 전월 대비 근데 이 제로 라인이 여기거든요. 잘 안 보이시지만 이 제로 라인인데 이 전체 고용수가 아래로 쭉 빠져서 마이너스 영역으로 지금 안 좋은 겁니다. 빨간 점처럼. 이게 전체 고용 수가 전월보다 줄어드는 거예요. 빨간 게 아래로 보여. 이렇게. 보면 여기서 있죠? 제로 라인이 여기거든요, 얘는. 이 점선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제로 라인이에요. 이게 윗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이 아랫단으로 쭉 들어오면서 빠지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풀타임 그러니까 정규직은 전년 대비보다 숫자가 줄었어요. 이미 마이너스 영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실선은 이쪽이거든요. 정규직 숫자는 마이너스 영역이니까 풀타임이 채우고 있는 거죠. 파트타이머가. 정규직, 그러니까 그 전체 고용 숫자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여기 제로 라인 위에 있거든요.
제로, 아니,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죠, 참. 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은 제로 라인 위에 있는데, 전체 고용 숫자 중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규직은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 영역을 누가 채우고 있는 거냐? 비정규직이 채우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 보면 여기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지표로만 보면 고용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요. 어, 규모가 큰 거는 이 천만 단위는 제조 말고는 다른 애들은 다 뜨겁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로 놓고 보면 고용이 뜨거운 건 맞다. 그런데 정규직 숫자는 줄고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거 이미 보여드렸지만 요거는 미국의 그 노동국, 예, 노동통계국 거기서 발표한 거고요. 요거는 미국의 파산재단. 그 이미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작년도 파산 숫자, 올해 파산 숫자. 그래서 올해 파산 숫자가 4월 달에 전년 4월 대비해서 28% 늘어났고 기업과 1인 기업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사업자와 관련된 파산이 40% 늘어났거든요. 스몰 비즈니스니까 뭐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 60%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실업도 일어나고 있고 고용도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고용의 질이 안 좋아지는 건 급여하고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뉘앙스가 이상한 게, 자, 그게 이겁니다. 이게 리얼 소매 판매 전년 동기들 증감률이거든요. 그리고 쭉 해서 플러스로 터닝하는 거, 작년 쭉 해서 플러스로 팍 높이 터닝하던 게 올해 초에 급락하더니 반등하는 것 같다가 다시 밀려 내려갔거든요. 그 다음에 요게 그 실질 가처분 소득입니다. 실질 가처분 소득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계속 아래로 하락하고 있어요. 네. 물론 소득 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 소득 자체는 요거처럼 이렇게 쭉 빠지고 있지는 않은데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데 실질 가처분 소득이 아래쪽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기사 한번 보면 이 미국 뉴스보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 미국 대도시의 서민들이 임금 인상보다 렌트비나 더 생활비 이런 것도 막 올라가면서 생활의 가중고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불경기는 피해도 3% 고물가 5% 고금리가 오래 가서 서민은 어렵다. 문제는 불경기를 피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미국이 양갈래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정말 안 좋아서 한계점에 몰려있는 숫자들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는 뉴스 보도가 없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약간 괜찮은 중산층도 월마트의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보도 안에 생활이 괜찮은 중산층들도 좀 가격이 저렴한 월마트에서 소비나 이런 것들을 늘리기 시작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들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도 약간 지금 물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뉘앙스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일단은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살짝 내려준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한 삽시간에 해결될 거냐? 그건 아니라는 점인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게 경기 수축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된다 치죠. 그거를 주가가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또 한 가지는 뭔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업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해결됐느냐. 상업부동산이 가격 하락은 멈췄어요. 그런데 반등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인데, 이거 보시면 이게 그린스트릿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그린스트릿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의 상업부동산이거든요. 밑으로 쭉 빠졌다가, 보니까 바닥은 보였죠. 상업가격지수가. 살짝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게 강도가 위로 세게 올라오진 않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꽂다가 반등을 했는데 강도가 좀 낮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최근 대도시 상업부동산 미국에 뭐 한 70% 폭락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거래되고 있다는 자체는 이제 바닥을 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부동산이 바닥을 쳤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게 회복되거나 개선된 건 아니거든요. 일단.
상황 추이는 봐야 되겠지만 상업부동산에서 혹시 뭔 일이 터지거나 터질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더 미국 시장에서 좀 봐야 될 게 이게 뭐냐면 파란 거하고 빨간 거 있죠. 이게 그 미국의 신용, 그러니까 미국 가계 신용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하고요.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대비 증감률을 연율로 만든 거하고 그다음에 그 전월 대비 증감 금액이에요. 그 두 가지를 이제 양쪽 축으로 나눠 놓은 거고 여기 있는 요 연두색 있죠. 이게 그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 QOQ를 연율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장기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이 신용의 증가율 연율이 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면 이 GDP 성장률도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패턴이 아랫방향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중에 이 빨간 데이터를 한번 지워볼까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헷갈리니까 전월 대비 금액이 아니고 증감률만 놔둘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패턴이 이 파란색의 움직임이 아랫방향으로 쭉 빠지면 그게 리얼 GDP 성장률을 윗방향으로 끌고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아랫방향으로 눌리게 그러니까 신용 증감률이 아랫방향으로 빠지면 실질 GDP 성장률도 아랫방향으로 빠져요. 미국 가계 소비가 70%나 담당하기 때문에 가계 신용 대출이 경제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최근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 추세적으로 아래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바닥이 계속 낮아지고 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지금 GDP 성장률이 1분기 여기 나왔는데 2분기 때 아랫방향으로 눌리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좀 몇 가지 보면 이게 그 미시건 시민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치인데 일단 추세적으로는 빠지고 있습니다. 얘가 미래에 대한 심리지수예요. 인베스팅닷컴 데이터들인데 이거 미래에 대한 미시건 심리지수의 기대치거든요. 소비자 심리지수 아래로 빠지고 있죠. 이게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인데 이게 현재고 이게 미래입니다. 미래가 보시면 위가 낮아지고 있고 아래도 낮아지고 있죠. 강도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개인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는 약간 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리지수가. 유럽은 아직은 그렇진 않거든요. 유럽은 약간 이게 유럽의 심리지수인데 이거는 개인 소비자 심리지수만 있는 게 아니고 기업과 소비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2022년도 하반기에 올랐다가 2023년 전반기를 살짝 버티고 이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빠졌다가 요번에 하반기에 2023년도 하반기 올라왔다가 지금 중반 가면서 이제 옆으로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 4월 달에 5월 달에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5월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고용치가 있죠. 고용치는 아래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원래 장기적으로 보면 고용하고 심리지수가 같이 움직여요. 이 패턴이. 근데 여기 보시면 심리지수만 버티고 있고 고용지표는 빠지고 있거든요. 이 결과적으로 고용지표가 이렇게 버티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죠. 다만 이게 급격히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양쪽이 다 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유럽 지수가 이렇게 쭉 빠진 이유를 찾기가 저걸로는 쉽지가 않아요.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이 기준금리 때문에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조사되는 게 정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PMI 지수나 이런 거 나오는데 제가 PMI 지수는 안 보이고 다른 쪽에서 보려고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요 사이트에서 발표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수형 기업의 6개월 뒤에 내수 전망이에요. 근데 좀 좋아지다가 아래로 좀 빠져서 다시 50.6으로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수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리 지표가 좋은 건 아닙니다. 미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 그다음에 이건 톰슨 로이터 중국 소비자들 신용 지표 아니 그러니까 심리 지표거든요. 이게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이게. 요거는 데이터가 짧아요. 역사가. 그래서 얘는 조금 더 모니터링 해야 되지만 일단 심리가 개선되는 것 같긴 한데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심리 지표를 놓고 보면 미국 시장은 소비자 심리가 약간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PMI 지수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보면 제조업은 조금 살아난 것 같지만 축국민의 주요국이 다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업 PMI 지수는 괜찮은 패턴으로 주요국 뭐 미국, 유럽, 그다음에 중국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 같은 경우 확 들려 올라가지 않고 간당간당 하고 있긴 하지만 여하튼 우리나라는 약간 괜찮아지고 있긴 해요. 이게 이제 경제심리지수인데 경제심리지수 요게 ESI거든요. 이게 기업하고 가계
가계의 미래에 대한 심리 지수만 뽑아서 인덱스화 해놓은 건데 보시면 추세선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다가 다시 머리를 내리긴 했습니다. 근데 추세선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 심리도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다 전망이고 현재고 기업 심리 지수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향후 전망. 그래서 혼재돼서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게 외식 산업, 이게 더 외식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온 건데 외식 산업 그러니까 외식 산업 사업주들의 전망이에요. 외식 산업이 어떨 것 같아? 근데 이제 내려오고 있던 게 2분기에 올라갈 거라고 나왔어요. 이게 작년 4분기에 요게 현재 상황이고요. 이게 전망이거든요. 4분기에서 올해 1분기 들어오면 살짝 들렸기 때문에 이때 심리수는 전망이 좋게 나왔는데 이거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게 괜찮게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서비스업 생산 지수거든요. 서비스업 생산 지수인데 도소매업 지수는 내려가고 있고 전체는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면 도소매업 지수가 쭉 추세적으로 내려오다 여기 보시면 들렸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보시면 인천 들렸고, 그죠? 서울은 아직 방향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시면 약간 내려왔다가 살짝 멈췄죠, 하강이. 그래서 서비스업 지수는 여러 가지 요건들로 놓고 보면 하강이 멈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출은 계속 괜찮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서비스업이 죽을 쓰고 있는데 도소매업이 죽을 쓰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이외에 다른 전반적인 서비스업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 전체 누계로 보면 약간 바닥을 치고 살짝 다시 들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보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지금 약간 주식시장이 최근 이제 한 4월 달에 살짝 내려왔다가 그 AI 사이클이 계속 시장을 밀어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장을 밀어 올리는 게 지금 AI 쪽만 있는 애들만 밀고 올라가는 거죠. 물론 그 센섹스 그러니까 인도 지수 센섹스 지수는 잘 AI하고 상관없이 잘 버티고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거 이외에 다른 지역들은 우리나라, 대만, 미국 빼고는 이 AI 산업주 AI들의 하드웨어 쪽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익을 보고 있는 국가들이거든요. 얘네들은 버티고 있지만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위로 떠받치고 밀어 올릴지 그러니까 이 내려오던 게 다른 영역,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밀고 올라갈지, 아니면 반대로 미국이 이 떨어지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후반부 쪽에 약간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AI가 버블이 엄청 심하냐? 사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이게 야후 파이낸스의 그 스크리너 중에 인덱스, 그러니까 에쿼티, 주식을 시총대로 쭉 나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총 1위부터 쭉 나열했는데, 어제는 애플이 1위였는데 바뀌었네요. 마이크로소프트로. 하루 만에. 바뀌었는데, 여기 위에 있는 시총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메타, TSMC, 뭐, 이게 브로드컴, 일라일리는 제약업자죠. 이렇게 보면 전부 시총 상위가, 요거는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전부 시총 상위가 정말 규모가 큰데 이 규모 큰 애들이 전부 다 AI거든요. 지금 현재 관련된 게. 근데 퍼베수를 보면 뭐 한 30배 정도. 이 TTM이니까 지난 12개월이니까 향후 전망이 NTM, 그러니까 미래가 좀 더 세다면 이거보다는 좀 더 낮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다 높은 건 아니거든요. 뭐 아마존이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지만 그거 이외에 여기 프로드컴도 좀 높네요. 70배가 넘으니까. 뭐 제약업체 요 111이 제약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노버디스크 이것도 제약이고요. 요 밑에 요게 노버디스크네요. 예, 요거 노버디스크. 요거 제약이고요. 이것도 노버디스크 똑같은 거네. 두 개 다. 기업 자체로는. 그래서 실제로는 엄청나게 IT 때처럼 버블이 돼 있느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강력하게 붕괴되겠다.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98% 해리덴트라는 사람이죠. 98%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해리덴트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대한민국은 2018년도에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2018년대 부동산 폭락했나요? 아니죠.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쓸데없는 얘기고 98% 폭락할 수가 없어요.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펍의 수가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펍의 수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 그게 이제 테슬라 밑으로 쭉 밀려내려가는 것처럼 얘도 밀려나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큰 폭락이 일어날 건 하여튼
일단 엔비디아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엔비디아가 이 붕괴되거나 AI 가격이 붕괴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 AI 산업 때문에 붕괴되지는 않을 겁니다. 경기 수축 때문에 얘네들 사이클이 붕괴되지 AI 산업 자체로 붕괴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추세는 조정은 뭐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추세는 경기 사이클과 맞물려서 움직여야 될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여하튼 지금 보면 일단은 미국 주식이 날아가고 있는데 이거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는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시그널을 이렇게 유럽에서 던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꼼딱꼼딱 내려다 갑자기 쭉쭉 빠졌죠. 또 한 가지는 환율 안 봤는데 시간이 길어지지만 환율을 잠깐 볼게요. 환율도 약간 이상해요. 환율이 왜 이상하냐면 우리나라 환율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괜찮죠? 그죠?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에 이거 유로화는 원래 유로를 기준통화로 쓰는데 이거는 달러 인덱스 같이 보기 위해서 달러를 기준통화로 한 거예요. 근데 보시면 패턴이 달러 인덱스 움직이는 거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이거 선착도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거의 추세 패턴이 똑같죠. 떨어지는 강도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죠. 지금 움직임이. 그런데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 환율 그 다음에 일본 거 볼까요? 일본 그 다음에 중국 거 볼까요? 자, 아시아 주요 통화 3개 보면 자, 이거 보시면 중국은 그냥 움직임이 애매모호하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요게 우리나라예요. 얘가 일본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 여기 고점 수준에 거의 막 근접하려고 하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로화는 유로화 잠깐만. 땡겨볼게 이렇게. 예,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럼 유로화는 여기서부터 추세적으로 쭉 내려왔다 살짝 들린 패턴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나라는 쭉 내려왔다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데 맞춰볼까요? 여기 끝에를 이렇게. 최근 보면 여기가 바닥점이잖아요. 이게 달러 인덱스고요. 이게 유로하고 이게 JPY고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환율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우리나라 속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아랫방향으로 안 내려오면 이상하고 좋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환율이 내려와줘야 되거든요. 주가 가치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통화치도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는 좀 버티고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같이 하락 속도가 빨라지면 요거 환율도 좀 불안정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단기간에 확 액션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움직이진 않을 거고 다만 이게 우리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화 환율 강세로 빠른 속도로 돌아설 거야라고 하는 부분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패턴은 현재는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환율은 추세적으로는 계속 약세를 일정 부분 계속 보이게 될 것 같고 여기서 글로벌 주가가 확 붕괴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글로벌 주가의 하락 속도가 빨라지면 붕괴되는 표시는 좀 그럴 것 같고 하락 속도가 좀 빨라지면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의 상승 속도는 빨라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었는데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